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근데 문제는 이번에 이제 다음 주로 다가오는 이제 선거가 문제가 같은데 선거는 크게 봤을 때 첫 번째는 사실 조직이죠. 그렇지만 조직보다 더 무서운 게 바람이죠. 근데 지금 이게 뭐 선거 때는 지금 홍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게 짝대기도 필요하다. 아니면은 뭐 지푸라기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그 의원들을 모시고 왔지만 이와 같이 모시고 왔는 것은 세를 보여주고 그 내부에 있는 조직을 동원해서 TK 지역과 PK 지역에 있는 의원들의 표를 모으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어떤 실리가 강했는데 아시다시피 어제 오늘에 부르는 이른바 그 역풍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조직으로서의 실리보다는 오히려 어떤 바람이 불므로써의 홍 후보에 대한 표가 떠내려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홍 후보로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홍 후보 입장에서 플러스가 막 되는 건 아니니까. 예, 반드시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바람이란 것이 그냥 한 번에 불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한 주 남은 동안 계속 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는 아마 홍 후보 입장에서는 조직으로서의 어떤 득이 더 크다라고 판단을 했는 것 같은데 그 같은 것은 다음 주 정말 화요일 날 뚜껑을 열어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예, 이현정 의원님 저희가 어제 황영철 의원 전화 연결 같이 할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유한국당 입당은 물론이고 당협위원장 자리까지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입당조차도 어려운데 너무 이 탈당한 의원들 순진하게 홍준표 후보 말만 믿고 간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정치는요 정말 그때 대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마 그렇게 아마 약속을 했을 겁니다. 이철우 사무총장이 해서 지금 현재 왜냐하면 그 의원들 나오는 데는 전부 다 조직책 임명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들어올 때는 뭐겠습니까? 당협위원장 당연히 약속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하고 그다음에 들어온 즉시 이제 복당을 하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친박들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박들의 숫자도 많을 뿐더러 그다음에 친박들이 조직적으로 반대를 할 경우에 이게 홍 후보가 지금 당내에서 후보 말고는 지금 뭐 아무 세력이 없어요. 솔직하게 해서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친박들 세력이 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홍준표 후보가요? 그렇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당내 본인 스스로 이야기했지만 독고다니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아무런 지금 당내 기반이 없어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지금 당내에서 만약 서청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어떤 다시금 이제 일어나서 만약 당원권 정지 해제시키면 이분은 다시 복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당 끝나고 나면 당연히 세대체제도 뽑겠죠. 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세대결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특히 세력도 간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 조직 같은 경우는 절대 정치는 이 아무리 약속을 해도 들어가면 일단은 배신자는 가만놔두지 않습니다. 어떤 식이든지 조직 해설 다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상대방이 있거든요. 또 이미 조직책을 임명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조직책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또 왜냐하면 본인들이 들어오면 뺏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밑에서부터 싸움이 시작되고 당원들도 예를 들어 싸움이 시작되면 이분들 가면 제가 참 어리석다는 게 뭐냐면 3년이나 남으셨잖아요. 국회의원 아직 새로 뽑으려면. 그리고 이 선거 끝나면 판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굳이 지금 상황에 가서 아무것도 보장 못 받는 데 가서 좀 뭘 얻겠다는 것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물론 선거에서 이제 홍준표가 플러스 되는 그런 효과 때문에 갔는데 알겠습니다.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남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직접 연결을 했던 하태경 의원은 한 명 정도는 더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또 누가 다시 이 한 척의 배가 유승민 후보 곁으로 돌아올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에 넘어가 볼 텐데요. 대선판에 뚝 떨어진 불똥 얘기입니다. 주제 먼저 확인해 보죠. 야, 이거 커지는데요. 또 다른 세월호 인양 관련 정보가 있다. 물고 늘어지는 홍준표 후보입니다. 이 대선 막판에 불거진 문재인 후보와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인양 거래설에 대해 어제 해당 방송사는 긴 사과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대선판에 확실히 불똥이 옮겨 붙었는데요. 홍준표 후보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송과 언론에서 진짜 뉴스를 방영을 해놓고 그것을 갖다 겁이 나니까 가짜 뉴스였다 이렇게 방송하는 게 그게 방송 맞습니까? 요즘 가짜 여론조사를 보니까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까 그에 겁먹고 번복한 거 아닙니까? 내 보도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6분 동안 자기가 진짜 뉴스 방송하고 가짜 뉴스였다고 사과 방송하는 그 사람 내 이거 대한민국 방송사상 그런 거짓말 방송은 내가 처음이라고 봅니다. 어제 해당 방송사가 긴 사과까지 했고 일단 이렇게 일단락 되는 줄 알았는데 홍준표 후보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연일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어요. 김성환 평론가님. 근데 이거는 언론사가 판단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론사가 만약에 이렇게 사과 방송을 했다는 거는 언론사 역사에 이거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앵커가 직접 이렇게 5분 30초 동안 사과를 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어느 기자를 붙들고 물어봐도 이런 사과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기사에 결함이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정치권이 압력을 넣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아마 기자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 거예요. 이렇게까지 사과 방송을 했다는 거는 기사 요건이 잘 안 맞았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SBS 측도 이 데스킹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기사 내용을 들여다봐도 이 지금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그 근거가 되는 게 공무원 한 사람의 멘트일 뿐이에요. 그거 외에 다른 어떤 근거를 대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용감한 기사를 그냥 이렇게 예민한 기간에 이렇게 내보낼 수 있었는지 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나온 거니까, 나온 거에서 이거 갑자기 기사도 사라지고 다 한 거니까 이거 뭔가가 다른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좀 제기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예.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뭐 최근에 워낙 이제 자가 발전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저건 답은 이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 의도가 만약에 정치적 의도가 없고 뭔가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하다면 공개하는 게 맞죠. 공개하는 게 맞고 당당하게 공개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번 그 SBS 보도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보도 과정에도 제가 보기엔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해명 과정에도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도 과정에서의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 조금 전에도 이제 얘기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이 뉴스가 나갈 경우에 어떤 파급력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더군다나 데스크가 그걸 제대로 판단을 못 내려서 이렇게 보도를 그냥 내보냈는가 하는 그 부분은 여전히 좀 의문으로 좀 남고요. 그리고 해명 과정 역시 마찬가지죠. 해명을 하더라도 그 통상적인 그 해명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반론 보도를 허용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좀 짧게 이렇게 뭐 그 사과문을 내보낸다든지 이런 식이 아니고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장시간을 할애를 해서 중요한 시간대 그걸 설명을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야권에서는 다른 이제 정당들에서는 또 이 부분을 또 오히려 정치적인 뭐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근데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일파만파 이렇게 의혹이 더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과정 자체에 다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이제 방송사의 잘잘못을 떠나서 어제는 민주당이 해당 방송사를 항의 방문하고 오늘은 자유한국당이 찾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언론인으로서 참 불편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보도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면 뭐 언론중재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소를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막 다들 양측이 자기 유리한 대로 지금 자꾸 이용을 하고 부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정치적인 싸움 자체로 이제 가기 위해서 이 내용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과연 이 문제를 이렇게 확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데서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그것도 악용이란 말씀이죠. 그렇죠. 이거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고 서로 자기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뭐 방송국을 상대로 윽박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저 보도에 대해서는 방송국이 책임지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그걸 떠나서 저런 것들도 정치 이슈화해서 지금 선거에 이용하는 두 당의 어떤 행태가 보면 결국 선거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죠. 이제 저 화면이 어제 이제 송영길 본부장이 이제 SBS 그러니까 해당 언론사를 방문했던 모습이고 오늘 이제 자유한국당도 또 경영진을 만나면서 저렇게 오늘 화면입니다. 민경호 의원, 뭐 원유철 의원 이 SBS를 방문했는데 예, 최 변호사님 말씀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대한변협 대변인을 한 4년 정도 하면서 언론과 얘기를 해보면은 어떤 언론이 오보 내지 어떤 그 팩트가 잘못된 게 있었는데 수정을 요청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재빨리 해가지고 해주는 케이스를 사실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가짜뉴스다라고 하고 있고 오히려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진짜 뉴스인데 가짜뉴스라고 꼬리를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이 이른바 팩트 체크하는 것이 일단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조만간 해수부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언론 보도 과정이나 이 부분은 어차피 선거가 끝나서 어떤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겠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이 선거 기간 동안 어떤 건지 맞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할 필요는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 부분은 이거 좀 생각이 좀 다른데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SBS가 맨 처음에 보도를 할 때 문재인 후보를 의식해서 뭐 세월호 인양을 늦췄다거나 이런 식의 보도를 했잖아요. 예. 근데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뭐 있었던 일처럼 비공개로 보도본부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막 전화를 해가지고 항의를 하고 빼달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 깜깜한 기간 동안에 이런 보도가 나온 게 민주당 입장이나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개적인 방식으로 항의 방문을 한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걸 언론중재위원회까지 가져가서
결정이 나오기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걸 긴급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국민 여론이 잘못됐다고 하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근데 거꾸로 그 다음에 이제 조치에 관한 문제는 이제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요. SBS가 그 다음에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SBS가 이거는 사실과 다르거나 우리가 잘못 보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자유한국당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뭔가가 힘으로 뭔가 압력을 넣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는 SBS라고 하는 존재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SBS가 판단해서 SBS가 알겠습니다. 이 보도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이거는 또 무슨 음모가 있다거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전 잘못됐다고. 음모가 아니고 잠시만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잠시만요. 저 언론사의 뭐 잘잘못 얘기는 조금 있다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저희는 이제 정치권이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홍준표 후보 측이 왜 이렇게 세게 야가는지를 좀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홍준표 후보 측은 문재인 후보의 집권이 민주주의 위협이라는 표현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실까요? 지금 위중한 국제 정세 속에서요, 체제의 전복이나 혼란이 아닌 안정적인 국가 대혁신, 이러한 프레임으로 저희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미래를 위한 선택에 집중하면서 우선 불안한 국민들 또 위태로운 안보 상황에서 안정적인 혁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최소한도 혼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죠. 예, 뭐 체제의 전복과 혼란이란 말이 참 무섭게 들리는데 홍준표 후보는 뭐 이번에 집권하지 못하면 보트피플 신세가 될 것이다 이런 네. 말을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월남 패망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남쪽에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보수주의자가 많은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함을 느낀 나머지 또 이제 그 정권에 이제 관계되는 사람들도 많고, 이 사람들이 이제 다 해외 도피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트를 타고 이제 해외로 떠나는, 그게 이제 대거 발생했는데, 그 당시 이제 이걸 보트피플이라고 불렀던 건데, 그러니까 이 지금 홍준표 후보의 얘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좌파가 집권하게 되면 우리 다 이렇게 싹쓸이 해버리려고 한다. 그러니 우리 좀 빨리 이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뭉쳐서 대동단결해서 저 좌파 집권을 막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사실 좀 더 자극적인 표현도 썼죠. 킬링필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수 또 지지 세력들 전부를 지금 적폐 세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이제 고조시켜서 본인의 지지 세력들을 좀 더 견고하게 좀 모으는, 그와 동시에 사실은 이제 중도 지형에 있는 유권자들도 겨냥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재인 후보에 대한 불안감을 최대한 하여튼 좀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인데, 제가 보기엔 그래도 이건 너무 좀 심하게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요? 킬링필드라는 표현도 그렇고 보트피플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황우여 전 이제 의장의 이제 그 발언 내용도 나왔는데, 사실 자유민주주의를 지금 결정적으로 이번에 자유민주주의 결정타를 매긴 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아닌가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그 주역이면서 그 자유민주주의, 저쪽이 집권하면 자유민주주의가 굉장히 위태로워진다라는 식의 표현은 너무 과도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후보 뭐 지금 뭐 보트피플 얘기도 했었는데, 이번 세월호 관련 기사에 대해서 또 강한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SBS에서 이제 겁을 줬는지 그게 잘못된 뉴스라고 또 발표를 했어요. 그 해수부공군 목소리 녹음까지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내 집권하면 SBS 8시 뉴스가 싹 없애버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내 성완조이 사건에 걸려가지고 고생할 때 SBS가 홍준표 출국금지라고 홈뉴스로 보도를 했어요. 난 출국금지 된 일도 없어요. 여러분 돈 사과도 안 해요. 그가 SBS 열변을 토하네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방송사를 없애버리겠다라 하는 것 자체가 저게 반자유민주주의적인 발상 아닌가요? 잠시만, 일련의 과정이 이제 저 보도 관련 다른 정보를 갖고 있다고 했고, 홍준표 후보 측 캠프에서는 이제 보트피플 홍준표 후보가 얘기한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 방송사 없애버리겠다는 얘기도 하고, 이현정 네. 이게 진짜 보수표 결집엔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문제는 없는지, 뭐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바로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언론의 자유를 얼마만큼 보장할 것인가라는 문제거든요. 결국 이제 권력이 언론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독다. 지금 또 SBS가 그러니까 SBS 8시 뉴스를 없애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게 무슨 뭐 대중 집회에서 군중들을 좀 선동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치지만 저는 기본적인 저 발상 자체부터가 저는 문제라고 봐요. 이 그 대명천지의 언론을 통제하고 탄압하겠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우리나라의 보수의 적통을 이어받은 후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홍준표의 저 발상은 정말 독재적 발상이다. 그리고 이거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우리 헌법에 기본적으로 그 언론 출판의 자가 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왜 탄핵당했습니까? 결국 헌법을 어기기 때문에 탄핵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손으로. 자, 그렇다면 홍준표의 저 발언 자체는 정말 민주주의의 어떤 선거를 존중하는 후보인지조차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정말 부적절한 저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고 대통령 선서할 때도 나는 헌법을 준수한다 이렇게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한 방송국을 내가 키웠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취지의 말은 정말 적절하지 않아 그렇습니다. 보여요. 독일에서는 그 헌법의 수호자가 누구냐, 뭐 이런 그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게 대통령이다, 아니면 그게 헌법재판소다라고 했는데 결국 우리나라 헌법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어떤 헌법 수호자는 대통령이고 최후의 헌법 수호자는 헌법재판소가 되도록 돼 있는 것이죠. 결국 말씀하시는 것대로 대통령 그 다음 주에 그 당선이 되면 바로 선서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이 국가의 헌법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 출판의 자유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무리 본인이 어떤 섭섭한 게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대상이 된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된 한 언론을 없애버리겠다 한 것은 본인을 어떤 지지하는 그런 그 측면에 대한 호소는 될지언정 본인이 지금 지지하지 않는 그 절반이 넘는 그 국민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선전포고와 비슷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설령 본인이 선거 막바지에서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다 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발언은 좀 그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특히 그 SBS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저도 기억이 합니다만 모래시계라는 것이 공전의 히트 아마 지금까지 어떤 그 시청률 탑 10 안에 들 정도의 시청률을 하면서 네. 본인이 있었기 때문에 SBS가 있었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경강부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세 분의 이제 패널 분들이 이제 한 목소리로 이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을 하셨는데 김성환 평론가님. 그러니까 또 모래시계 작가가 과거에 얘기했던 것들 본인이 키워졌다고 얘기하고 어느 쪽 얘기 온탕 냉탕가 온탕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를 보면요. 천동설 주장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방금 전에 모래시계도 말씀하셨지만 모래시계를 SBS가 만들어서 홍준표 후보가 떴지 홍준표 후보가 SBS를 모래시계를 만들어서 띄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꾸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본인이 떴다. 네. 그 드라마 덕에. 그렇죠. 어떻게 홍준표 후보가 SBS를 키워줬습니까? 그 모래시계라는 드라마 때문에. 그 말이 안 되는 건데요. 그래서 보다 못한 송진아 씨. 그 모래시계를 쓴 작가잖아요. 송진아 씨가 이게 지난 1일 이제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그랬었죠. 해명하는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라고 딱 찍어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요즘에 그 모래시계의 어떤 그 주인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지필차 취재했던 그 검사들 중에 한 명일 뿐이었다. 그 사람을 뭐 모델로 삼아가지고 내가 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앞으로 이 모래시계 검사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 아닐까 이러면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모래시계 이 드라마 없었으면요, 사실은 홍준표 후보는 지금 정치 못 하고 있어요. 정치권에 아예 진입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래시계 드라마가 너무 단언하시지 아니요, 마세요. 네.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막 그렇게 세간에 화제가 되면서 예. 그 당시에 각 당들이 다 이 홍준표 검사를 영입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심지어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던 꼬마 민주당조차도 그 당시에 이 홍준표 검사를 영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미 자기 저쪽에 약속돼 있어서 못 간다. 뭐 이런 이제 인터뷰 기사도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다 나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그 모래시계 검사가 우리가 드라마에서 봤던 그 모래시계 검사가 정말 정치권에 들어와서 지금 굉장히 중진급 정치인이 됐다면 어떤 모습일까? 홍준표 의원의 모습일까? 아니면 홍준표 후보의 모습일까? 아니면 유승민 후보의 모습일까? 예, 이런 다만 저는 잠시만요. 저희 뭐 판단은 뭐 그렇죠. 시청자분들이 예. 하시겠죠. 일단 뭐 알겠습니다. 이 언론사의 오보 그리고 사과까지 이제 정치권이 이용하고 특히 지금 홍준표 후보가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에서 여러 뭐 네 분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문재인 후보 측이 또 반격에 나섰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정의소환, 부정부패, 반발, 색깔론, 여성기하, 거짓말. 여러분, 더 말하면 우리가 부끄럽죠. 아무리
우리 동네 사람이라고 또 보수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참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홍준표 후보가 우리 보수를 개혁해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후보입니까? 네, 뭐 홍준표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지금 홍 후보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비판하는 것 뭐 이런 거야 이제 선거판에서 당연한 거라 보여지는데 사실 이 단초를 마련해 주는 게 바로 이제 문 후보 측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난번에 이제 이해찬 선대위원장이 이제 보수를 괴멸시키겠다. 그리고 또 이제 문재인 후보가 이제 공약 1호로 이제 적폐청산위원회를 내세우면서 과거 4대강 등등 모든 사건을 다 재조사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논쟁이 지난번 TV 토론에서 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양쪽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결국은 상대방 반대한 사람에 대해서 이거는 뭐 어떤 식이든지 어떤 헌법을 법치를 뛰어넘어서 뭔가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좀 그만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회가 보면 항상 정권을 잡으면 이 정권이 그냥 사정정국이라고 해서 한 1년 동안 그냥 딴 사람들 정적들 잡아 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나라가 또 이렇게 힘들어지고 또 그 다음 정권을 잡으면 또 그걸 또 적폐라고 해서 하고 이런 게 반복되어 오다 보면 결국 지금 이 모양이 된 것 자체가 보면 결국 과거 정권의 어떤 이런 것들 즉 개선과 발전이 없는 게 저거 우리나라 정권에게 저는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국면에서, 이 어려운 국면에서 다음 대통령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청산과 적폐만 할 것인가? 아니면 개선 발전을 할 것인가? 저는 이 문제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준표 후보의 여러 가지 독서를 두고 지금 정치권이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 좀 굵직한 얘기를 해봤으니까 잠깐만요. 홍준표 후보가 이런 막말에 가까운 독설 말고도 전국을 돌면서 노래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잠깐 그 영상부터 만나고 오시겠어요? 전국!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말만 따라 12월 9일에 대선을 하면 도전 전국에서 노래 다 부르게 됩니다. 최 변호사님. 어쨌든 본인은 저런 이제 독설도 하고 저렇게 노래도 하고 이게 진짜 어찌 보면 대단히 고도의 전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홍준표 후보의 두 가지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하나가 당당한 서민 대통령, 그리고 또 튼튼한 안보 대통령인데 지역을 훑을 때 특히 시장을 가면은 뭐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해서 다른 노래도 아니고 이 트로트를 부르지 않습니까? 들은 것처럼 호남에 갔을 때는 영산감 백노래, 대전에 갔을 때는 대전 블루스, 또 부산 갔을 때는 추풍령, 또 뭐 충남 갔을 때는 서산 갯노래에서 현지화하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적어도 서민층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소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중년층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청년층에 대한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제가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극도로 편향된 어떤 전략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 스펙트럼을 넓히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여러 가지 얘기들 그리고 이 세월호 오버 관련해서의 적극적인 목소리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볼 텐데요. 주제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